바렐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사는 검술의 대가다. 이미 검과 하나 되는 경지에 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연습을 거듭한다. 하지만 30대 중반에도 아직 연인이 없다는 사실이 존경받는 노부친의 잦은 잔소리로 다가온다. 솔직히 아이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아버지와 연습 얘기만 늘어놓는 바렐 사이엔 보이지 않는 갈등이 흐른다. 아버지는 20년이면 충분하다며 얼른 장가가라 성하다. 나이가 든 그에겐 아들이 효도를 저버렸다는 생각뿐이다. 바렐의 주된 일은 마을 주변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 제자가 점점 늘어나자 그는 여긴다. 내 친척들이야 라며 변명한다. 아직 아내가 없으니 손주도 있을 리 없다고. 아버지는 도장에 예쁜 여자가 넘쳐난다며 적당히 한 명 골라오라고 조언한다. 바렐은 단호히 거절하고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고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도장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연습하며 제자들을 지도한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바렐은 늘 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린 시절엔 위대한 검사가 되길 꿈꿨지만 자신감은 부족했다. 나이가 들면서 속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그는 이에 낙담하지 않고 이곳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는다. 비록 위대한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는 뛰어난 스승이었다. 그래서 많은 제자가 그의 문화에 들어오고 그들이 훗날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또다시 장가가라는 얘기를 꺼낸다. 아내에게도 물었더니 그녀는 부드럽게 언젠가는 하겠지라며 대답했다. 바렐은 어머니의 말에 감탄하며 아버지를 말 못 막히게 만든다. 그럼에도 어머니 역시 손주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다. 그때 밖에서 옛 제자인 알루시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현재 왕실기사의 대장으로 활약 중인 그녀는 바렐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준다. 바렐은 무슨 일로 왔는지 묻고 알루시아는 자신도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바렐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보석 같은 인재였음을 자랑스럽게 떠올린다. 오늘 온 이유는 바렐이 왕실기사단의 특별지도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바렐은 편지와 왕실 인장을 보고도 믿기지 않아 한다.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진지해진다. 알루시아는 서둘러 준비하라며 마차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한다. 내일은 도장의 가르침이 없어 오늘 일부러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도 이 소식을 듣고 동의하며 며느리까지 데려오라며 바렐과 알루시아를 강제로 엮어버린다. 알루시아가 매우 아름답기에 아버지는 그리 말했지만 바렐은 둘의 나이 차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을 흘려듣는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사실 알루시아는 바렐을 좋아하지만 나이 차를 신경 쓰면서도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한다. 나중에 마차 안에서 바렐은 그녀에게 자신이 준 검을 아직도 쓰냐고 묻는다. 알루시아는 졸업 선물이라며 그 검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답한다. 바렐은 왕실 기사단장이라면 더 좋은 검을 써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알루시아는 이 검이 손에 딱 맞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밝힌다. 그는 항상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믿었지만 알루시아는 이미 그를 뛰어넘은 듯하다. 바렐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젊은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낀다. 알루시아는 그를 시골의 성검이라 부르며 결국 진정한 대가임을 인정한다. 검을 다루는 솜씨는 수도에 견줄만 하다. 알루시아가 맨을 성검이라 부르는 건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는 수많은 검객과 최정상 모험가들을 키워냈기 때문이다. 맨은 자신만이 그런 칭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제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왕실 기사단의 지도자가 된 것도 그에게 딱 맞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작은 제자는 이 기회를 빌어 스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그들은 해가 저물 무렵 마침내 수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나들이에 들뜬 스승은 기념품을 사려 했다. 제자도 내일을 위해 쉴 곳을 찾았다. 역시 바렐은 번화한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군대 앞에 섰고 소개를 받았다. 알루시아는 스승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불만스럽게 만들었고 일부는 그저 촌뜨기 아저씨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민 역시 감동적인 발언으로 칭찬을 받았다. 계약에 따라 그는 일주일에 몇 번 이곳에 와서 가르쳐야 했다. 이 일은 도장일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때 다른 제자 쿠르니가 달려와 인사를 했다. 그녀는 알루시아와 동기 출신으로 아직 미숙하지만 현재 기사로 활동 중이었다. 그 시절 그녀는 이곳에 들어가려 열심히 수련했다. 꿈을 이룬 것도 스승맨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지원할 것이니 스승이 필요하면 언제든 명령하라고 했다. 저녁이 되자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더욱 반가운 건 집에 손님이 있다며 그가 바로 자랑스러운 바렐의 뛰어난 제자 젤리치였다. 이 청년은 이미 가정을 꾸렸지만 스승은 아직 연애 한 번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수도로 보내 연애를 시키려 했다. 검술 가르치는 일은 젤리치에게 맡기고 결혼할 때까지 수도에 머무르라는 부탁에 바렐은 충격을 받았다. 이유를 알아보니 젤리치는 아이가 태어나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자신은 모험가 일을 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했다. 미는 이미 백금 등급인데도 그걸 포기하는 게 아깝다고 느꼈다. 랜드르는 스승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 바렐은 10년 전에 그를 가르쳤을 뿐 진짜 노력은 본인 몫이라 했다. 모험가는 부유하지만
위험도 크기에 여기서 검술을 가르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제자를 무한 신뢰하며 아예 그에게 맡기고 아들을 수도로 보내려 했다. 베로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받아들였다. 다음날 스승은 알루시아에게 숙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제자는 오히려 좋아하며 그가 쉽게 꼬실 수 있는 기회라 여겼다. 전날 묵은 숙소는 좋았지만 비싸서 이번엔 좀 더 저렴한 곳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제자는 스승이 자기 집에 머물라고 했지만 바렐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잠시 슬펐지만 대신 식사를 제안하며 진짜 데이트 같다고 웃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왕실 기사단 지휘관이 이상한 남자와 함께 다닌다고 비난했다. 베로는 알루시아가 오해받을까 걱정했다. 마라니는 리산드라, 제자의 절대적 적이었다. 싸움을 피하려 그들은 자리를 옮겼지만 큰 체구의 그녀는 계속 쫓아와 스승의 정체를 물었다. 매는 검은색 모험가 휘장을 본 적 없어 궁금했다. 고개를 들자 리산드라가 스승이라 불렀고 사실 그녀도 그에게 검술을 배웠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났다. 어머니는 과거 맨에게 받아들여져 검술을 배운 기억을 떠올렸다. 맨도 그때를 회상하며 어린 소녀가 이렇게 성장한 걸 믿지 못했다. 리산드라는 자신의 성공을 스승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미는 웃으며 다들 바쁘니 괜찮다고 했다. 제자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함께 온 이유를 묻자 알루시아는 스승이 왕실 기사단 지도자이며 맨의 숙소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리산드라는 적합한 숙소를 찾는데 자신이 최고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모험가로서 수년간 싸우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베로는 의아해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모두 조건에 맞는 숙소를 찾았다. 맨은 알리아에게도 고마워했다. 두 사람의 친밀함에 칭찬하며 웃고 헤어졌다. 다음 날은 젊은 기사단을 가르치는 첫날이었다. 그러나 부대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자는 반드시 그들보다 강해야 하기에 맨과 실력을 겨뤄보려 했다. 알루시아는 그를 드라운이라 소개했다. 제자는 도전을 흔쾌히 수락하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려 했다. 갑작스런 대결에 스승은 어쩔 수 없이 응했다. 모두가 무시하며 부대장만 칭찬한다고 생각했다. 맨은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중년 아저씨일 뿐 최소한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을 잃지 않으려 했다. 경기가 시작됐다. 평가에 따르면 드라운은 힘이 세지만 기술은 부족해 공격 방향만 살짝 틀면 쉽게 이길 수 있었다. 모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맨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 제때 멈췄다. 상대는 전력을 다해 공격했지만 공격법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연속 밀려난 끝에 필살기를 썼지만 맨은 어딘가에서 빠져나가 경기를 끝냈다. 알루시아가 부대장에게 만족하냐 묻자 그는 곧바로 생각을 바꿔 스승을 칭찬하며 앞으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민의 인품에 대해 수군거리기를 멈췄다. 저녁에는 모두 모여 첫 수업을 축하하며 드라운이 밥값을 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대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들보다 뛰어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선생님과 실력을 겨뤄보고 싶어 했죠. 알루이아는 이 젊은이가 드라운임을 알려주었고 소녀는 스스로 도전까지 승낙했습니다. 이 기회에 실력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갑작스러운 전투에 끌려 들어간 그는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들은 부대장만 칭찬받을 뿐 그가 소문처럼 강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년 남자일 뿐이고 적어도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은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시합이 시작되었고 드라운은 강력한 일격을 가했지만 기술은 다소 부족해 공격 방향만 살짝 빗나가도 쉽게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힘껏 멈춘 것이었죠. 그 젊은이는 전력을 다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속도와 위력은 압도적이었지만 그 공격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계속 밀려나던 그는 결국 최강 기술을 썼지만 민은 어쩐 일인지 재빨리 피하며 뒤로 빠져 전투를 끝냈습니다. 알루이아가 부장에게 만족하냐고 묻자 그는 즉시 생각을 바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며 앞으로도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했죠. 다른 이들도 민의 인물됨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모여 첫 수업을 축하하며 드라운이 모두의 무시에 대한 사과로 술값을 냈습니다. 베로는 갑자기 중년 남자가 나타나 가르침을 청하는 게 당황스러워 신경 쓰지 않았고 민은 그 젊은이에게 개선할 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젤리치가 선생님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민이 떠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런 검술 재능을 평생 가르치기에 쓰는 건 너무 아깝다며 드라운만큼 강한 사람은 본 적 없다고 했죠. 아버지는 아들이 장가를 데려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렐이 왕도에 와서 검술을 가르친 지 일주일째 모두가 잘 따라왔고 불평이 없었어요. 그는 종종 학생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잘하면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했죠.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다 시선을 느껴 쑥스러워했습니다. 다행히 전날 드라운과 싸워서야 학생들이 말을 들었죠. 쿠르니가 달려와 오후에 선생님이 할 일 있냐며 도시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은 아직 도시가 낯설어 지난 일주일은 숙소와 이곳을 오가느라 바빴거든요. 로스는 그렇게만 보내기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부에는 놀 곳이 많으니까요. 동생은 엄청 신나서 선생님 믿고 새 옷도 사러 가야 한다고 했죠. 한편 알루이아는 관계자들과 일하며 상부는 새 지도자가 믿을 만한지 물었지만 그녀는 선생님이 기대 이상이라 걱정 말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검술의 대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직책에 머무르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죠. 동생은 선생님을 믿으라며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달려갔다. 한편 알루시아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며 일하고 있었고 상급자도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물었다. 알루시아는 간단히 선생님이 기대 이상이라 걱정하지 말라 답했다. 속으로는 검술의 대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오늘처럼 서류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그들이 평화로운 시골로 이사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알루시아의 부모는 오래전부터 명성이 자자한 명검도의 검술을 배우고 싶어 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였다. 이 지역에는 기사단이 거의 지나가지 않아 위험한 이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알루시아가 낯선 일을 두려워했다. 선생님은 그것을 알고 조심스레 인사하며 친해지려 했다. 그녀는 그 부드러움을 느끼고 걱정을 덜었다. 그 해의 훈련반은 모두 훌륭한 인재들이었다. 선생님은 단순히 검술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경험도 전수했다. 무엇보다 그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체력이 약한 그녀도 단 1년 만에 완전히 변할 수 있었다. 매일 기본 동작을 반복했지만 알루시아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 힘이 날마다 강해지고 전투에 익숙해졌다. 특히 선생님은 작은 것에도 자주 칭찬해 주었다. 한 번은 선배 열리기 선생님과 싸울 때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청년은 금세 졌다. 알루시아가 차례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흥미로웠으나 시작하자 선배가 배려가 맞서면서 느꼈던 감정을 깨달았다. 그들은 선생님의 허점을 찾을 수 없어서 두려움을 느꼈다. 맹칸, 그녀의 제자는 선생님이 살짝 움직이는 순간 공격하는 것이 매우 좋았다. 이후 그들의 도장은 다른 곳으로 교류하러 가서 연습 경기를 했는데 목을 제외한 부위를 공격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다. 양쪽 학생들이 겨루었지만 승리는 대부분 민의 제자들이 가져갔다. 알루시아는 한 청년과 맞붙었는데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곳을 거쳐 교류하는 길에 연습 시합을 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목 위 공격은 금지되었죠. 양쪽 학생들이 시합을 했지만 승리는 모두 민의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알루이아는 즐겁지 않은 한 젊은이와 맞붙었고 그의 허점을 알아채자 먼저 공격하지 않고 맞받아쳤죠.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니 뭔가 믿기지 않아. 다른 학교와 맞붙는 경험이 쌓이면 더 강해질 거야. 선생님께 우리 도장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물었더니 메인 선생님은 겸손하게도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알루시아는 전승전승이라는 결과를 보며 당연한 거라 생각했고 베로 자신도 상대편 선생님을 이긴 적이 있대. 그는 자신의 검술이 단지 상대를 제압하는 데 특화되었다고 겸손하게 말했지. 때때로 두 유파 중 한쪽이 우위를 점하니 누가 이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어. 그는 경쟁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길에 더 집중하고 싶어 했어.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린 걸 깨달은 나는 다시 찾으러 갔지. 그런데 상대 학교 학생들이 장난을 치려 했어. 그들은 여자아이에게 졌다는 사실에 분해하며 공격하려 했지만 메인이 나서서 검술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무턱대고 싸우지 말라고 막았어. 그 상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했지만 결국 모두 제압당했어. 우리 도장 스승님께서 소란소리를 듣고 오셨고 우리 멍청한 학생들을 꾸짖으셨지. 그저 제자들이 더 뛰어났을 뿐이라고. 상대는 베로 앞에선 아무 힘도 못 쓴다고 선언하며 대신 머리를 숙여 사과했어. 메이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제자를 데리고 돌아갔지. 비록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시선을 달리하게 됐어. 상대 스승님마저 실력을 인정할 정도니 베로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겸손함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지. 나는 내가 원인이 되어 스승님이 다친 것에 눈물을 흘렸어. 베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오히려 처음부터 같이 갔어야 했다고 말하며 미안했지. 그때 그녀는 울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감정 때문임을 깨달았다. 이후 알루시아의 전투 실력은 급격히 성장했고 자신의 검술 스승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성공 후 메이는 졸업 선물로 한 자루의 검을 건네며 그녀가 스스로를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말했다. 더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번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다. 그녀는 아직 스승의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선물을 받은 알루시아는 스승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하고자 기사단 시험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심사위원과 베테랑 기사들을 모두 이겼다. 아무도 그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는 별보다도 뛰어남을 의미했다. 그렇게 그녀는 최고 점수로 기사단에 입단했다. 그리고 자신의 반응 속도가 최고라고 자부했다. 여기서 알루시아는 또 다른 꿈을 품었다. 시골의 성검을 세상 밖으로 알리고 싶은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루려면 지휘관이 되어 많은 업적을 쌓아야 했다.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권력과 힘을 손에 넣은 그녀는 스승님을 다시 초대했다. 놀랍게도 베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단 하나 변한 것은 그의 기술이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는 사실뿐이었다.
몇몇은 그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스승님이 다른 이들에게 마땅한 위치를 갖길 바랐다.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연습실에 돌아왔을 때 알루시아는 스승님이 없자 물어봤다. 로스킬 쿠르니가 그를 데리고 시내를 구경 중이라고 했다. 듣고는 그녀도 부러워하며 그렇게 하면 공식 데이트로 인정받는다며 좋아했다. 두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주로 그녀가 즐겼다. 반면 메이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서쪽 구역에는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 쿠르니가 좋아했다. 메이는 촌뜨기라 이 시끌벅적한 곳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마침 또 다른 제자가 와서 인사했다. F는 쿠르니와 같은 기수여서 둘이 친했다. 메이는 처음에 그 아이가 누군지 몰라 당황했지만 갑자기 자신을 스승님이라 부르니 놀랐다. 그 아이는 잊힌 것에 슬퍼했지만 사실 자신이 많이 변해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성검을 보고 훈련을 마쳤다는 걸 알게 된 메이는 그 아이가 예전에는 차가웠지만 지금은 더 열린 성격임을 깨달았다. 벌써 5년이 지났다. F는 자신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마법단에서 빛나는 별입니다. 베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검술을 하는 사람이 마법단에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마법 아이템을 좀 사야 한다고 했다. F는 반지를 꺼내 불마법을 시연했다.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스승님은 그녀가 진짜 마법사임을 믿었다. 마법과 검술을 겸비한 그녀는 노력과 재능으로 유명해졌다. 베로는 그녀를 아끼기에 도장 떠난 초반엔 조금 슬펐지만 지금은 이런 인재를 키운 게 자랑스러웠다. 마침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 하자 F는 스승 앞에서 마법을 껌에 담아 빛으로 그를 제압했다. 쿠르니가 달려가 체포했다. 둘 다 범죄 대응에 익숙했다. 검은 머리 스승은 검술의 마법을 접목한 건 처음 봤다며 F에게 영광을 가져다줘 고맙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저씨 촌뜨기로 보이는 걸 피하려 일찍 산책을 나갔다. 누군가 따라오며 부르는데 메이는 대답하기 싫어 무시했다. 상대가 화내며 돌아보니 어린 소녀였다. 베로는 길을 잃었냐고 물었다. 사실 그녀는 그의 스승임을 알고 찾아온 루시, 마법단의 지휘관이었다. 그 꼬마가 이런 걸 좋아할 거라 생각하며 혼내기도 했다. 나이는 메인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처음 도장을 떠날 때는 조금 슬펐지만 지금은 이런 인재를 길러낸 것이 자랑스러워. 마침 도둑이 있어서 F도 스승님께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녀는 마법을 검에 불어넣어 그 도둑을 눈부시게 만들어 제압했어. 쿠르니는 곧바로 달려가 붙잡았지. 둘 다 범죄 대처에 익숙해졌어. 검은 머리의 남자는 자신이 검술의 마법을 접목할 거라 생각지 못했다며 F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촌스러운 아저씨 소리를 피하려 조금 일찍 산책을 나갔어. 누군가 계속 따라오며 부르는데 그는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지. 되돌아보니 어린 소녀였고 베로는 길을 잃었냐고 물었어. 사실 그녀는 베로의 검술 스승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온 거였어. 그녀는 루시라고 마법단의 지휘관이었지. 그 꼬마가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던 그 남자는 꾸중을 들었어. 농담이 아니라며 자신은 베로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고 했어. 베로가 믿지 않자 루시는 그걸 보여주겠다며 말했다. 그리고 산책하자며 함께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 F가 스승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는 매우 흥미로워했지. 그 소녀는 베로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 검과 마법의 조합은 완벽했고 검술 스승을 칭찬했지. 베로는 겸손하게 모든 공은 F의 노력 덕분이라며 자신은 단지 기본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소녀가 배우고 싶냐고 물었지. 그 말에 그녀의 목적이 드러났어. 검술 스승과 겨루고 싶다니. 강한 상대와 겨루는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는 거야. 곧바로 전투가 시작되었어. 처음에 메이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그녀가 수많은 마법을 쏟아내며 위협하자 검을 뽑을 수밖에 없었지. 예, 바로 그 순간이었어. 그녀의 마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상대를 시험하는 싸움이었지. 이 전투는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깨트리고 성장하는 신성한 무대였어. 과연 누가 이 싸움의 승자가 될지